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25일 장 마감 이후인데요.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번씩 계속 역사와 연결을 해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주말 동안 조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시간이 되실 때 여유롭게 한번 보시면 제 이제 이 유튜브 홈에 들어오시면 요 마지막 편에 요게 있잖아요. 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요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소극적인 대응 형태가. 그 다음에 뭐 이 포에니 전쟁하고 관련된 러시아, 왜 러시아가 이럴까? 뭐 중국 동북공적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시간 되실 때 여유롭게 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 좀 편안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타가 났네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질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부분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먼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먼저 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 얘기를 해야 되니까, 러시아 얘기를 해야 되고, 1945년, 이건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을 정리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죠. 사실상 정리했던 나라는 미국이었는데, 뭐 미국과 유럽이 정리를 했는데, 결정적인 건 미국이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소련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숟가락을 얹은 경향이 좀 있었었고요. 했는데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모여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모여라, 뭐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던 이런 이제 시기가 나타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1945년 이후부터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대립을 하게 되는 냉전 체제, 일명 양극 체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양극이죠.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양극.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군사적인 동맹체 나토, 그리고 경제 서로 간의 이 유럽 지역 쪽 경제 원조를 위한 마셜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편성이 되고요. 소련은 이제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소련도 뭔가 대응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이 판단 속에서 군사적인 동맹체인 WTO,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WTO가 아니에요. 월드 트레이드먼트 오르가니제이션이가 무엇인가 하는 놈 아니에요. 아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한 8개국 정도가 모여가지고 했던 문디반상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원조체로 코메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됐다 이 한판 뜨려고 하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이 상황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980년대 뭐 한 중반 후반까지도 뭐 만화나 영화나 우리 뭐 대표적으로 007 시리즈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걸 배경으로 한 거죠. 영국의 첩보원, 영국은 이제 미국 같이 연결되는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펙터로 표현되는 얘네들 해서 싸움을 하는, 항상 보면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흑백 논리죠. 우리 편 아니면 적군. 이런 형태로 아마 뭐 저도 어릴 때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었고요. 이런 서로 간에 욕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대립 경쟁을 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것이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점점 자유와 물결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프라하의 봄, 체코 프라하의 봄 60년대에 있었던 프라하의 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들을 뭐 체코도 그랬고 폴란드 쪽에서도 그랬었고 헝가리도 그렇고 자유화 운동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걸 일단 이 당시에는 공산주의 정권에서 힘으로 그냥 다 눌러버렸죠. 다 눌러가지고 막히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근로의욕 상실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도 대충 슬렁슬렁 일을 해도 내게 나한테 돌아올 양은 언제나 정해져 있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도 내게 아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근로의욕의 저하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성 저하가 결국은 경제 침체를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공산주의가 버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동유럽 지역 쪽에서 나타났던 이 자유화 물결들이 이 당시에 빵을 달라, 자유와 빵을 달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고요. 굉장히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유화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여기에 무너지는 상황들이 나타난 거죠.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60년대 말부터인데, 소위 얘기하는 데탕트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전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간의 대결, 양극 체제, 냉전 체제, 이런 시대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데탕트 시대, 화해의 시대입니다. 화해의 시대. 이제 서로 싸우던 거 안 하고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화해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사진에도 보시듯이 닉슨 대통령과 등소평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마오쩌둥입니다. 죄송합니다.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둘이 만나서 문디반상회 하면서 우리 이제 잘 해보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실리 외교라는 게 시작이 돼요.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70년대 그 뒤로 이제 등소평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로 80년대 들어와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정권을 딱 잡고 나서부터 도저히 이제 경제적으로 버텨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개혁 개방 정책을 피기 시작을 했죠. 글라스노스트 정책이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같은 거 막 피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소련은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항구 지역들, 이게 지금 마우스라서 사실 조금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좀 깔끔하지 못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고 이게 중국이라고 한다면 해안 지역,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구들 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은 나름대로 잘 이걸 소화를 시켜 나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오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탈냉전, 이제는 실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나타났던 이 석유 파동, 이 정부 실패, 이런 상황들이 같이 결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역시 이 실리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됐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다극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미국, 소련, 그리고 제3세계가 이제 본격화하면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제3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난 니네 둘 다 싫어. 제1길도 싫고 제2길도 싫어. 우리는 나만의 길을 가겠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자 노선을 걸었던 세력들을 제3세계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북서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있죠.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요런 제3세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죠.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는 EC 이렇게 발전을 하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EU로 발전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유럽도 하나의 극, 제3세계도 하나의 극, 미국 하나의 극, 소련 하나의 극, 여기에 중국 등장, 이러면서 다극 체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복잡해지죠. 그리고 세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이래서 이제 세계가 글로벌, 지금처럼 하나하나 모든 게 연결되는 이 세상의 시작이 이때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러다가 1980년대에서 90년대 들어오면서 결국 소련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붕괴가 되면서 못 참고 붕괴가 됐죠. 고르바초프가 결국은 소련을 해체를 했는데 당시 해체할 당시에는 12개로 분리를 했다가 그 뒤에 3개가 더 독립을 하면서 뭐 발트 3국 있잖아요. 독립을 하면서 결국 15개로 분리가 되고 지금 그 소련은 지금의 러시아로 남게 됩니다. 이때 이 소련이 붕괴됐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당시 제가 뉴스 기사를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기사를 지금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당시에 신문 기사죠. 신문 기사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공산당에 평생 동안 몸담고 있다가 은퇴를 했던 한 관료가 이 당시에 보드카, 이 러시아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즐겨 마시는 우리나라의 소주 같은 이런 보드카 한 병을 자신의 퇴직금으로 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나타나면서 엄청난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그 뒤에 뭐 옐친부터 시작해서 많은 또 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혼란기들을 다 종식시킨 게 지금 푸틴이거든요. 그 지금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그 뒤로 90년도 넘어와서 독일 통일 이렇게 이어졌고요. 요 독일 통일 이어지면서 나토의 확장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공산주의가 크게 위축되기 시작을 하죠. 동유럽 전부 다 독립해 그러니까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다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다 붙어버렸단 말이죠. 뭐 헝가리, 체코, 뭐 그리고 이제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도 5개로 분리가 되고 체코슬로바키아도 분리가 되고 뭐 다 쪼개졌는데 걔네들 대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쪽에 다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나토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쪽에서는 남은 국가들이 러시아, 중국, 쿠바, 북한, 베트남, 몽골 요 정도 뭐 대표적으로 좀 남아 있는 정도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축돼 있던 이 국가들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러시아도 중국도 분명 강대국이죠. 강대국인데 힘을 막 미국처럼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결국 냉전에서 미국과 소련 2개를 딱 놓고 봤을 때 소련이 일단은 꺾였잖아요. 꺾이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미국 중심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오는 거죠. 미국 중심의 G1 세계로 질서가 재편됩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재편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더 활발하게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 이전까지도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더 활발하게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이 있었던 당시 그리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300여 개의 폴리스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폴리스가 스파르타 있었죠. 2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있었는데 이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처음에는 아주 잘 돌아갔었는데 얘들의 힘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면서 아테네가 무리수를 두기 시작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동맹국들 니네는 군대 갖지 말고 우리한테 돈만 다 내. 우리가 다 지켜줄게. 이러면서 군대를 아테네만 갖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델로스 신전 자체를 아테네로 옮겨버린다든지 이게 좀 무리수를 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불만을 갖는 동맹 세력들이 이탈이 있게 되고 그 이탈된 동맹 세력들이 스파르타한테 헬프를 때리면서 둘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게 되고 거기서 아테네가 무너져 버리면서 그리스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기 시작했죠. 특히 제3세계 쪽 여기에 이제 경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계속 했던 게 그나마 1990년도에 있었던 걸프 전쟁까지만 해도 명분이 있었고 유엔의 문제가 상정되면서 유엔에서 해결을 해주었잖아요. 같이 우리나라도 뭐 참전을 했었었고요. 돈으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뒤 2000년대 넘어오면서 아들 부시 때부터 시작을 해서 후세인에 대한 보복 화생방 이 무기들이 많이 있어라고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라크 쳐서 후세인을 죽이는 이런 상황들 나오면서 이때 굉장히 반대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국가 실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파병 동의해도 국회 가가지고 연설하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파병을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미국이 조금씩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물론 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특히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완전히 깨는데 가속화를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형님 리더십 다 깨졌잖아요. 미국도 동맹국들한테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계산을 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 무리수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여기에 계속해서 뭐 탈레반 전투라든지 ISY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전투들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국력 손실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들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조용하게 도광양해를 하고 있었었죠. 등소평이 했던 말이죠. 도광양해가 우리가 완전히 미국을 앞설 수 있을 때까지는 몸살이고 납작 엎드려 있어라. 그랬다가 지금 시진핑이 최근에 도광양해를 버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있을 당시에 도광양해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과 본격 대립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이 본격 대립에서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동그랑땡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명분도 안 서고 결국 미국 진해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중국은 그 사이에 많이 크기도 했고 실제. 이러면서 미국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이 지금 약해졌다고 해서 정말 약해졌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독보적인 G1에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대립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이쪽 밑에서 한번 대들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좁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러시아에 오늘 아침이었죠. 어제 저녁이었죠. 오후였죠. 푸틴 대통령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 지금 러시아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러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방해하는 세력 가만 안 두겠어.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절한 보복을 하겠다. 그 얘기 듣고 미국, 나토 찍소리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제 비등비등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세력들이죠. 미중러. 삼두 시대가 등장을 할 가능성. 앞으로 이제 이건 뭐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에 앞으로 걸쳐서 나타나게 될 얘기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중러의 삼두 체제가 등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과 러가 닮은 듯 닮지 않은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때에 따라 연합을 하고 때에 따라 관계없고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 속에서 미국이 조금 치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점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푸, 인파 이거 뭘까요?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사실 파키스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집어넣었던 거는 뭐 이 외에도 이스라엘이나 북한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핵 가지고 국가애들을 지금 푸틴이 가만 안 두겠어, 처절한 보복을 하겠어 라고 얘기한 게 핵 위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네들이 크기 시작을 해서 핵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얘네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제1 타격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으로 가면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안에 이렇게 되면 경제 체제, 정치 체제, 글로벌 체제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이 사태 연장선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지금 오늘 아까 한 2시 반쯤이었나요? 그때 무렵에 이 루머가 돌기 시작하더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단은 협상을 하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말은 협상을 하겠다는데 이건 뭐 강화 조약이죠. 굴욕적인 강화 조약.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순간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서든이하게 떠올랐던 게 1637년도에 있었던 이 병자호란 때의 삼전도의 치욕이었습니다. 뭐 이거 사실 뭐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그 일대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좌했던 지지했던 이 관료들 전부 정리되겠죠. 그리고 친러 정권 들어서겠죠. 예, 그런 형태로 일단 가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아침까지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헬프 했잖아요. 헬프. 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했죠. 대국민 연설을 했죠.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에게 기도를.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니네 계속 도와줄게. 무기 팔아먹으면서 도와줄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뭐 요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다음 상황은 뭐 누가 봐도 이거죠. 중국이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다음 대만 문제. 특히나 지금 이거 문제 크고 이것도 문제가 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 똑같이 중국이 지금 러시아가 했던 것처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탱크 밀고 들어간다. 대만에 탱크 밀고 들어간다.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면서 위협하겠죠. 가만 안 두겠어. 과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한판 뜰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판 뜨면 제3차 세계대전인데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로 뒤에서 웃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웃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이거 이제 한숨 돌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문제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전쟁의 위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국도 아니고 미군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들어갈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북한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같이 계속 관계를 개선시켜가고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미국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또 똑같이 돌려서 얘기하면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군이 투입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표현 아닐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상황을 딱 보면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결국 임진왜란 때 휴전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과 명나라가 했잖아요. 6.25 전쟁 때 휴전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중국, 소련, 북한이 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미국, 중국, 북한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리 관심에 없어요.
나토냐, 미국이냐, 러시아냐,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뭐 어떻게 결정하느냐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적으로 미국을 100% 믿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지만,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이 있어야 평화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들 있잖아요. 그 논리가 틀린 논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백날 헬프를 때려도 안 도와주잖아요, 아무도. 그 전쟁 나기 전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지켜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도 진짜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하나, 하나 있을 거고 정말 자주권 확보하는데 매진을 해야 합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 계속 우리가 잘 다독여 가면서 우리 힘 계속 키워야 돼요. 정말로. 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인데요. 목 상태가 마지막에 너무 안 좋아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